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68회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 새벽의 일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의사 자격 없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흰 가운을 입은 청년이 제 멱살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고 손은 너무 세게 쥐어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피범벅이 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찢어진 점퍼 사이로 드러난 손등에서는 핏줄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청년을 사위감으로 검증하려던 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명주 68살입니다. 서울에서 3개의 종합병원을 거느린 명주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제 손 한 번 까딱하면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쩌다가 노숙자 행색으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제 미래 사위에게 멱살을 잡히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재단 본관 이사장실에서 다음 달 이사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외동딸 서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서린이는 35살로 제가 운영하는 재단 산하중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똑똑한 딸이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늘 제 속을 태웠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집안도 변변찮고 스펙도 부족해서 제가 번번이 반대했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전화기를 더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누군데? 같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이름은 정우라고 하고요. 응급의학과라는 말에 저는 이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응급의학과는 돈이 안 되는 과로 유명했거든요. 밤샘 당직에 환자 폭력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수입은 다른 과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입니다. 집안은 어떤가? 평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작은 내과 의원을 운영하시고요. 저는 냉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재산은? 아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다 설이나. 사랑은 병원비도 못 내고 전세 보증금도 못 낸다. 내가 평생 사업하면서 배운 게 그거야.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요. 돈, 스펙, 집안. 그것만 보시잖아요. 당연하지. 그게 현실이야.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돈 덕분 아니냐? 정우는 달라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되는데? 딸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후 450만 원 정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450만 원이라니 우리 집 관리비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빚이 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랑 전세 대출 합쳐서 1억 정도. 뭐, 빚쟁이랑 결혼하겠다고? 제 목소리가 커지자 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 인품을 보세요. 매일 밤 환자 살리느라 밤을 새우고 돈 없는 환자라도 차별 없이 대하고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훌륭한 의사가 뭐 먹여 살려주나? 설이나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까지 살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정우랑 작은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자신 있어요. 저는 딸의 순진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시들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 사람 데려와 봐.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아버지, 제발 편견 없이 봐주세요. 걱정 마라. 공정하게 볼 테니까.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비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에 정우라는 전문의 있지? 네, 이사장님. 작년에 전문의 된 3년 차입니다. 그 사람 신상 조회 좀 해봐. 집안 배경, 재산 상태, 빚, 인간관계, 병원 내 평판까지 샅샅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사흘 후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예상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지방 소도시에서 환자 10명도 안 오는 작은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병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집은 30평짜리 낡은 아파트 하나뿐이었고 정우 본인은 학자금 대출 6천만 원에 전세 대출 5천만 원으로 총 1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평판은 어때? 그건 좀 의외입니다. 이사장님.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를 성심껏 대하고 밤샘 당직도 마다하지 않고 특히 돈 없는 환자들한테도 차별 없이 대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착한 게 밥 먹여주나요? 그런데 이사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정우 전문의가 병원 행정팀이랑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 노숙자 환자를 응급수술했는데 환자가 보험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서 병원비를 못 받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정우 전문의가 행정팀한테 소리를 질렀답니다. 환자 살리는 게 먼저지 돈이 먼저냐고요. 결국 병원비는 미수금으로 처리됐습니다.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주의자로군. 현실을 모르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확인해 본다면 어떨까? 그 청년이 정말 환자를 돈보다 우선시하는지 아니면
그저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위선자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그 청년이 돈 앞에서 변하는 모습을 딸에게 직접 보여준다면 딸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밤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해서 우리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우라는 청년이 돈 없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헌 옷가게에서 산 찢어진 점퍼,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 그리고 술 냄새가 나도록 소주를 옷에 뿌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노숙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50분, 저는 제가 고용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길거리에서 쓰러진 척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우리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돈 없는 환자라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까? 아니면 정말 딸의 말처럼 진실한 사람일까?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응급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제가 사위에게 멱살을 잡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한때는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해서 어떤 경험 하나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하더군요. 제 이름은 한명주, 올해 68살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3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시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마을을 돌았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신문을 쥘 수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대학에 가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반 반장이었던 김은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은희는 서울에서 내려온 약사의 딸이었고 저와는 달리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은희는 수학을 어려워했고 저는 수학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문제를 풀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명주야, 너는 꼭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은희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늘 주눅 들어 살았던 제게 은희는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은희에게 고백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저녁 학교 뒷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은희야, 나 너 좋아해.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 내리는 하늘 아래에서 은희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후 은희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국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불려 올라갔을 때 은희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명주 학생, 우리 은희랑 만나지 말게. 네, 그게 무슨... 자네 집안 형편 내가 다 안다네. 아버지는 막노동, 어머니는 식모살이. 그런 집안에서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지겠나?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꼭 대학 갈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은희를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은희 아버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공? 언제? 10년 후? 20년 후? 그때까지 우리 딸 보고 기다리라는 건가? 자네 현실을 봐. 사랑만으로는 밥을 못 먹는다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희는 이미 동의했네. 서울 집안 좋은 청년이랑 선을 보기로 했어. 자네도 은희를 정말 사랑한다면 은희의 미래를 위해 놓아주게. 저는 그날 밤 은희를 만났습니다. 학교 뒷산,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명주야.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하지만 아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지금 결혼하면 너무 힘들 거야. 너는 대학도 가야 하고 나는. 은희야, 나 열심히 할게. 정말 열심히 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주야,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야. 나도 무서워. 가난하게 사는 게 무서워. 그날 밤 저는 혼자 뒷산에 남아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돈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의사가 됐습니다. 졸업 후에는 병원을 인수하고 재단을 만들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은희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집안 좋은 여자와 중매로 했고 아내와의 사이도 늘 서먹했습니다. 아내는 딸 서린을 낳고 5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딸에게는 절대로 제가 겪은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딸이 의대에 진학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서린이는 저처럼 돈 때문에 무릎 꿇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일주일 전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 저 정우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나 정신 차려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빚쟁이는 빚쟁이다. 사랑만으로는 병원비도 못 내고 전세 보증금도 못 낸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돈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세요? 마음? 그래, 마음도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은 더 중요하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빠는 평생 돈만 보고 사셨잖아요. 엄마랑도 사랑 없이 결혼하셨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딸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의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보는 눈이 마치 옛날 은희가 저를 떠날 때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정우라는 청년을 직접 시험해 보겠다고, 그가 정말 딸의 말처럼 진실한 사람인지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청년이 돈 앞에서 변한다면 딸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 시험하고 싶었던 건 그 청년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 제가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틀린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저는 노숙자 행색으로 변장해서 응급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응급실에서 정우는 돈 없는 노숙자 환자인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저는 제 집 지하 창고에서 헌 옷가게에서 산 낡은 점퍼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고, 일부러 찢어놓은 점퍼 사이로 보이는 셔츠는 얼룩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한 분장 전문가가 제 손등과 이마에 붉은 액체를 발라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노숙자 그 자체였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이런 차림을 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에 묻은 가짜 피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확인해야 합니다. 저 청년이 정말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저 좋은 척하는 위선자인지 말입니다. 저는 미리 섭외해 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구급대원 출신으로 지금은 제 재단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는 박형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순한 연기 협조라고만 말해뒀습니다. 이사장님, 준비됐습니다. 구급차가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점퍼에 소주를 뿌려 술 냄새를 풍긴 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박형철과 또 다른 구급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됐네, 빨리 출발하세.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는 들것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에 울려 퍼졌고 구급차 안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제가 운영하는 중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박형철이 들것을 밀어 저를 응급실 안으로 옮겼습니다. 68세 남자 환자, 길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호자 없고 신원 미상입니다. 박형철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병원이지만 환자의 시선으로 보니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자 보험은요? 간호사가 물었고 박형철이 대답했습니다. 신원이 확인 안 돼서 모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귀찮음과 부담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대기실로 모셔가세요. 의사 선생님 오시면 진료 받으시고요. 저는 대기실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는 발목을 다쳐서 신음하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젊은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차림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머리도 깨진 것 같고. 인턴은 대충 제 손등의 상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응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외래로 오세요. 그런데 너무 아픈데 다른 환자들도 많아요. 급한 사람부터 봐야죠. 인턴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돈 없어 보이는 환자는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었습니다. 20분 후 또 다른 레지던트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그녀도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없습니다.
보험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여자 레지던트는 한숨을 쉬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연락해서 신원 확인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급한 거 아니면 보류하고요. 그녀도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병원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돈 없는 환자는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떠서 그쪽을 봤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명찰에는 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 때문인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바로 제 딸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였습니다. 정우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차트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른 의사들과 달랐습니다. 귀찮다는 느낌도 피하고 싶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걱정하는 순수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넘어져서 머리도 다쳤고, 정우는 제 손등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소독약과 거즈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은 상처를 그는 한참 동안 정성껏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술 좀 드셨나요? 네, 조금. 언제부터 배가 아프셨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좋은데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고요.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제 배를 손으로 눌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위쪽.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저는 연기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제 배 오른쪽 아래를 눌러봤고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촉진했습니다. 저는 그의 변한 표정을 보며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나요? 정우는 일어서더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이 환자 복부 CT 응급으로 찍어야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환자 보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데요? 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환자 배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복막염 의심되고 자칫하면 장천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장천공? 복막염? 저는 그저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한 시험으로 시작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우가 CT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저는 재빨리 옆에 서 있던 박형철 구급대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우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말입니다. 형철 씨, 나 돈 없어요. 큰 검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병원비 못 내요. 박형철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잠시 제 얼굴을 봤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일단 검사부터 합시다.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행정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 잠깐만요. 이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되고 보험도 없다고 하는데 검사 전에 서류부터 받아야죠. 그녀는 제 앞에 서류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비급여 검사 동의서, 보증인 서약서, 미수금 발생 시 책임 서약서, 온갖 돈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증인 연락처도 적어주시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검사비가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행정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CT 한 번 찍으면 기본 50만 원 나옵니다. 보험 없으시면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50만 원? 그런 돈 어디 있어요, 나한테. 그럼 검사 못 받으시죠? 여기 서명 안 하시면 검사 진행 안 됩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병원이라는 곳은 돈이 먼저인 거죠. 환자의 생명보다 서류가 먼저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게 제가 운영하는 병원의 현실이라니 말입니다. 정우는 그 서류들을 보더니 행정 직원에게서 빼앗아 한 장씩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점 불쾌한 표정이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우는 그 서류들을 양손으로 잡더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익, 서류가 두 동강 나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정우는 모든 서류를 다 찢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행정 직원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 장파열 의심됩니다. 제가 복부 촉진해 보니 우하복부가 판상 경직 상태고 반발통도 있습니다. 몇 분만 늦어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돼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잖아요. 서류도 안 받고 어떻게. 서류는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행정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미수금 처리되면
선생님도 책임 추궁받으실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나이 든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환자 보호자도 없다는데 나중에 떼이면 어쩌려고. 다른 젊은 레지던트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책임지면 본인만 손해지. 나중에 월급에서 까이는 거 자기인데. 하지만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휠체어 타고 CT실로 가시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 건강을 걱정하는 순수한 의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딸의 말대로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가? 정우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배 오른쪽 아래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쑤셔 올라왔습니다. 으윽!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우가 다급하게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80에 50.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져요. 92%. 정우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수행 라인 2개 확보하고 링거 전속력으로 밀어 넣으세요. CT 촬영 취소하고 바로 수술실 연락해요. 응급 개복 수술 준비. 저는 정신이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단지 시험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제 몸이 정말로 아픈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꼭 살려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정작 시험을 받은 건 저였다는 것을요.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이 청년 앞에서 평생 돈만 보고 살아온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실 빨리요. 환자 쇼크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어난다면 저는 이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저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삐삐삐 울리는 모니터 소리. 모든 게 느리게 들렸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에 40, 산소 포화도 88%, 맥박 120, 빈맥 상태입니다. 간호사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배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혈액 검사, STAT, CBC, 전해질, 응고 검사 다 돌리고요. 수액 라인 2개 동시에 잡아요. 하트만 용액 전속력으로 밀어 넣으세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팔에 바늘이 2번 꽂히는 따끔한 느낌이 있었고 차가운 수액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놓지 마세요. 지금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컸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진심으로 저를 살리려 하고 있구나. 제가 돈 없는 노숙자인 줄 알면서도 보호자도 없는 환자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가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연기하려고 찢어놓은 옷, 일부러 묻힌 가짜 피, 그 모든 게 무색하게 제 몸은 정말로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68회를 살면서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재산도, 제가 운영하는 병원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생명은 오로지 이 젊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시 지시했습니다. 초음파 기계 가져오세요. 복강 내 출혈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후 차가운 젤리가 제 배에 발라지는 느낌이 있었고 초음파 탐촉자가 제 배를 훑쳤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강 내 유리액 보입니다. 출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장벽이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있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환자분 혹시 최근에 복부 수술 받으신 적 있다는 기록 없나요? 신원 미상이라 과거 병력을 모릅니다. 정우는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최근에 배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복통은 언제부터였어요? 어제 저녁부터.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외과 과장님께 연락하세요. 응급수술 협진 요청합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환자 지금 수술 안 하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외과 과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야? 과장님, 정우입니다. 68세 남자 환자 급성 복증으로 응급수술 필요합니다. 환자 보험은 없습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외과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자네 또 그러는 건가? 지난달에도 노숙자 환자 수술하겠다고 해서 미수금 800만 원 발생했잖아. 이번에도 그럴 거야? 과장님, 환자가 죽어갑니다. 지금 복강 내 출혈 있고 장 천공 의심됩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는 거 아냐? 보호자 동의도 없이 어떻게 수술을?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장님, 환자가 쇼크 상태입니다. 지금 30분만 늦어도 폐혈증 쇼크로 사망할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과 과장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들어갈게. 수술실 준비시켜놔. 전화가 끊겼고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들으세요. 지금 수술실로 올라가실 겁니다. 수술하는 동안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제가 어디 안 갑니다.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버티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것도, 제가 그의 미래 장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돈 없는 노숙자 환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다른 이유로 요동쳤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의심했던 제가, 딸의 선택을 믿지 못했던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정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버티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정우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소독하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메스 준비하고 개복 수술 세트 펼쳐 놓으세요. 전신마취 준비도요.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제 팔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시야가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용 장갑을 끼고 메스를 드는 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이 수술에서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어난다면 저는
이 청년에게 어떤 얼굴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마취에 빠져들면서도 저는 희미하게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혈압 안정됐습니다. 마취 깊이 적정 수준입니다.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꿈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개복 시작합니다. 정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의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술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자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행정팀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10년 넘게 고용해 왔기에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중인데 왜 그러십니까? 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원이 확인됐으면 보호자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지금 수술 중이라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환자가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환자 한명주 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순간 수술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삐삐 울리던 기계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외과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했더니 한명주 이사장님 맞습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난리 났어요. 이사장님이 새벽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대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들켰구나. 제 정체가 들켰구나. 수술실 안에 있던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왜 노숙자 차림으로? 설마 납치당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면 기억상실증? 외과 과장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정우, 어떻게 할래? 이사장님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수술해도 되는 건가?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속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긴 침묵 끝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낮고 더 침착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정우, 그게 무슨... 제 환자인 건 변함없습니다. 이사장님이든 노숙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분은 저를 필요로 하는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 앞에 있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입니다. 그 환자가 누구든 얼마를 가졌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요. 수술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충격의 침묵이 아니라 감동의 침묵이었습니다. 외과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의사니까 수술 계속하지. 정우가 다시 메스를 잡았습니다. 개복 계속합니다. 지금 복강 내 출혈 부위 확인 중입니다. 수술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정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니, 이사장이든 노숙자든 똑같이 대한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제가 이사장인 줄 모를 때나 안 후에나 똑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환자의 지위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의 생명만이 중요했던 거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시험했다는 게, 그의 진심을 의심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우야, 내가 진짜 의사였구나. 진짜 사람을 보는 의사였구나.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정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충수돌기 천공 확인됐습니다. 복막염 진행 중이고요. 다행히 아직 국소적입니다. 절제 들어갑니다. 출혈 부위 지혈 완료. 복강 내 세척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저 정우의 목소리와 수술 기구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거즈 카운트 확인해 주세요. 모두 맞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봉합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가 말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살았구나. 제가 살았구나.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활력 징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항생제 투여 시작하세요. 정우가 지시했고 저는 다시 침대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저는 정우의 손이 제 손을 다시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노숙자 환자를 대할 때와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쥐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복실에 도착했고 저는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정우와 외과 과장의 대화였습니다. 정우, 자네 대단하네. 이사장님인 줄 알고도 태도가 하나도 안 변하더군. 과장님,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환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 그게 진짜 의사지.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자네 같은 친구 보기 드물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희와 헤어지던 그날 밤의 꿈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꿈의 결말이 달랐습니다. 은희가 제게 돌아왔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명주야, 사랑이 먼저야. 돈은 나중이야.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깨어났을 때 정우는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셔서 저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배 쪽이 뻐근했습니다. 수술 부위였습니다. 물.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옆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이사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급히 나가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났구나. 정우 덕분에 살았구나.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봤습니다. 정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 수술 때문에 밤을 새웠을 겁니다. 정우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고 서서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의식 돌아오셨군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는 노숙자 환자를 대할 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격식을 차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제 정체를 안으로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네. 아, 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우가 물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서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나? 네, 충수돌기 성공이었습니다. 다행히 복막염이 국소적으로만 진행돼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2주 정도 입원 치료 받으시면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우는 의사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앉게. 네. 앉아서 얘기하자고. 정우는 망설이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그날 밤, 제가 이사장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도 쳤고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나? 네. 그날 밤 내 멱살 잡은 것, 서류 찢은 것, 수술 강행한 것, 후회하냐고.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더 정중하게, 더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나는 죽었겠지. 제 말에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멱살을 잡고 소리친 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서류를 찢은 것도 수술을 강행한 것도 다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아니다, 정우. 자네는 옳은 일을 했네. 그날 밤 나는 자네 덕분에 살았어. 돈보다 생명을 먼저 본 자네 덕분에 말이야.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배가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자네 우리 딸 서린이를 사랑한다고 했지? 정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다 안다네. 내가 왜 노숙자 행세를 했는지도. 저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자네를 시험한 거야. 시험이요? 그래. 자네가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돈 없는 노숙자로 변장해서 응급실에 들어갔지. 자네가 돈 없는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말이야. 정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럼 그날 밤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나? 가짜로 아픈 척 하려고 했는데 진짜로 아팠던 거야. 충수돌기 천공이라니 나도 몰랐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자네는 내가 이사장인지 모르고 나를 대했어. 그리고 이사장인 걸 알고 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지. 수술실에서 들었네. 환자 이름이 뭐든 상관없다고. 자네 환자인 건 변함없다고 한 말 말이야.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나도 평생 병원을 운영했지만 자네 같은 의사는 처음 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 내가 졌다. 네. 이번 시험에서 내가 진 거야. 자네를 의심한 내가, 돈만 보고 살았던 내가 진 거라고. 자네는 진짜 의사였어. 진짜 사람을 보는 의사였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회를 살면서 남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네, 정우. 자네 진심을 의심해서 미안해. 그리고 고맙네.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정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심했었는데 이사장님 덕분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인과 사위가 될 두 남자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범벅이 된 딸 서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린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린아. 제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서린이는 제 침대로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아침에 수술 있어서 휴대폰을 못 봤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딸은 울면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아빠는 이렇게 멀쩡하잖니. 그때 서린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고 정우와 저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오빠, 왜 여기에? 정우가 어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설이나 나는 이사장님 수술을 담당했어. 뭐, 아버지 수술을? 서린이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설이나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딸은 불안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정우를 시험했던 일, 그런데 정말로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된 일, 그리고 정우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들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서린이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돌아가실 뻔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설이나. 아빠가 잘못했어. 딸은 한참을 울다가 저와 정우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정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제발 저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지위만 따지며 딸의 행복을 가로막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정우가 급히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아직 수술 후 사흘밖에 안 됐는데 무리하시면. 괜찮네. 저는 정우의 부축을 받으며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우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야. 네, 이사장님. 이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고 서린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자네가 우리 집을 지켜줘라. 그리고 내 딸을 평생 부탁한다. 행복하게 해주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돈도 없고 빚도 많고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네. 제가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에게는 돈보다 귀한 게 있어. 진심이 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그걸로 충분하네. 정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두 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서린이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서린이가 울면서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린아, 미안했다. 그동안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가 맞았어. 아빠는 틀렸어. 아버지, 사랑은 병원비를 못 낸다고 했지? 아빠가 틀렸어. 사랑이 있으면 병원비도 낼 수 있어. 인생은 결국 사랑 덕분에 사라지는 거더라.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 우리 셋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린이와 정우는 제 옆에 앉아서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저 행복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서린이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젊은 시절 은희와 함께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은희 아버지가 저를 받아줬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가난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행복했을 거라고.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집에서 정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내과 의원을 운영하시는 소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6개월 후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제단 앞에서 기다리는 정우는 긴장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정우에게 건네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부탁하네, 사위. 네, 아버님. 평생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시험하려다 보면 결국 시험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정우를 시험하려다가 제 인생이 먼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평생 놓치고 살았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고 지위보다 귀한 게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이 병원비를 못 낸다고 했던 제 말은 틀렸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정우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돈과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말입니다. 오늘도 정우와 서린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정우는 밤샘 당직을 서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험하지 마세요. 사랑을 믿으세요.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